저녁 무렵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은 현관문을 열며 습관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인사를 받아줄 사람은 없지요. 텅 빈 거실에는 오직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지만 채널을 돌려도 마음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정작 이 방 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하지요.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해봅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별다른 용건 없이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손가락은 화면 위를 맴돌다가 결국 아무도 누르지 못한 채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혼자 먹으려고 사둔 반찬 몇 가지가 한쪽 구석에 쓸쓸히 놓여 있습니다. 밥을 지어 먹자니 번거롭고 그렇다고 또 배달 음식을 시키자니 어제도 그제도 그랬던 것 같아 마음이 허합니다. 결국 라면 하나를 끓여 혼자 후루룩 먹고 나면 설거지할 것이라곤 냄비 하나와 젓가락 한 벌뿐이지요. 그 적막한 싱크대 앞에 서 있노라면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던가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주말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그래도 출근이라는 루틴이 있어 시간이 흘러가는데 토요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하기 그잡지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와도 오후 2시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다시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공원이라도 나가볼까 싶다가도 혼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더 쓸쓸할 것 같아서 결국 집 안에 머무릅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 한 문장이 가슴속에서 맴돌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자니 걱정을 끼칠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한심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자니 이 마음이 점점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와 비슷한 저녁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사람은 대체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 라는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 질문에 대하여 말이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19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 그 시절의 만남은 참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자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졸업 후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누군가의 소개로 선을 보고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지요.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의 국밥집, 동네 목욕탕, 경로당 앞 평상, 교회나 절의 법당. 그곳에 가면 아는 얼굴이 있었고 모르는 얼굴이라 해도 금세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지요.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만나보는 것이 예의였고 몇 번 만나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연애라는 것이 지금처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던 것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중매 시스템처럼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알았고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알았으며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인연이 자연스럽게 피어났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어색하고 같은 층에 몇 년을 살아도 이름 한번 물어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속내를 터놓았지만 요즘은 워라밸이라는 이름 아래 퇴근 후의 사적인 시간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지요. 젊은 세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어딘가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면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동창회에 나가봐야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다 헤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관계망이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커져만 가는데 정작 그 인연을 만날 통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앱을 켜면 됩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수십, 수백 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그것은 낯설고 두렵고
어딘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폰으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지요. 설령 용기를 내어 가입한다 해도 화면 속 프로필, 사진과 몇 줄의 자기소개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그 방식이 영 불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됨을 알아가는 것에 익숙한 세대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게 맞는 만남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저는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고민하고 관찰해온 끝에 3가지 장소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저는 늘 강물을 떠올립니다. 강물은 높은 산에서 시작하여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 여정에서 수많은 돌멩이와 바위를 만나고 때로는 폭포가 되어 떨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넓은 호수가 되어 잠시 머무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긴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다른 물줄기와 만나 하나의 큰 강이 됩니다. 그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이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흘러가야 합니다. 한자리에 고여있는 물은 다른 물줄기를 만날 수 없지요.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텔레비전 앞에서 소파에 파묻혀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리 만무합니다. 물이 흘러가야 다른 물을 만나듯 사람도 움직여야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강물이 합류하는 지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형이 낮아지는 곳, 골짜기가 모이는 곳, 자연스럽게 물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사람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장소 말입니다. 그곳에서의 만남은 어색하지 않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강물은 맑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줄기가 모인다 해도 그 물이 탁하고 더러우면 함께 흐르기 어렵지요. 마찬가지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의 질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보다는 일정한 목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기대할 수 있지요. 나무의 비유도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땅속에서는 뿌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같은 숲에 사는 나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양분을 나누고 위기가 오면 서로를 지탱해주지요. 이것을 숲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인연의 시작이지요. 그러니 인연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에 꾸준히 머무르는 것.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만남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여러 겹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젊었을 때야 거절당해도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며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거절이 주는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집니다. 이 나이에 거절당하면 정말 끝인 것 같다는 생각, 내게 남은 기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불안이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지요. 두 번째로 체면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시하며 자랐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나이에 연애한다고 하면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주변의 시선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마치 이제 그런 건 포기해야 할 나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분,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 혹은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분.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만남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나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아라는 생각이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지요. 네 번째로 자신감의 상실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이 보입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고 체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젊은 시절의 나라면 몰라도 지금의 나는
이라는 생각이 자존감을 갉아먹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년의 매력은 젊음의 매력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세월이 빚어낸 깊이,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이런 것들은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는, 오직 세월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지요. 다섯 번째로 방법을 모르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소개팅 주선해주는 친구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채널이 없습니다. 앱은 어색하고, 결혼정보회사는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말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막막함이 결국 그냥 혼자 살지 뭐라는 체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과 장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용기를 내어 일단 나가보았던 분들이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간 곳, 그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중년의 만남 앞에 놓인 현실적인 벽들을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벽은 시간입니다. 아직 현직에 계신 분들은 바쁜 업무에 치여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지요.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집에 가서 쉬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고 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고 자녀나 손주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변명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년의 시간표는 빼곡하게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벽은 경제력입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려면 돈이 듭니다. 문화센터 수강료, 동호회 회비, 모임 후, 식사비용, 거기에 옷도 좀 갖춰 입어야 할 것 같고,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이런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아직 대고 있는 분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걱정인 분들에게는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세 번째 벽은 건강입니다. 무릎이 아파 오래 걷기 힘든 분, 당뇨나 혈압 때문에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활동적인 모임은 엄두가 나지 않는 분. 건강 문제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 내 몸이 따라주질 않아라는 한탄은 중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벽은 가족의 시선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나이에 연애를 한다고? 하는 자녀들의 반응이 두렵지요. 재산 문제,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기억을 더럽히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결국 가족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벽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한두 번 용기를 내어 모임에 나갔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돈을 노리는 사람을 만났거나 기대와 다른 사람들 틈에서 실망했거나 어색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온 경험.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나 바라며 다시 문을 닫아버리게 되지요. 이 모든 벽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들은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고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말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면서도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지요. 좋은 장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야 할 곳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런 곳들이 위험한지 살펴보지요. 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63세 영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된 분이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에서 중년 만남을 검색했고 한 채팅 앱을 알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지연이라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58살이라 했고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영수 씨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지요. 한 달쯤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사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요. 영수 씨는 망설였지만 그동안 쌓인 정이 있어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사연이 이어졌고 석 달 만에 영수 씨가 보낸 돈은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 씨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채팅 계정은 삭제되었지요. 영수 씨는 돈을 잃은 것보다 내 진심을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했고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59살의 미경 씨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지요. 친구의 권유로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가입비만 300만 원, 거기에 매칭 서비스 비용이 별도였지요. 큰맘 먹고 등록했지만 소개받은 남성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남성은 사진과 전혀 다른 외모의 대화도 통하지 않았고, 두 번째 남성은 만나자마자 재산 이야기부터 꺼내 불쾌했으며, 세 번째 남성은 괜찮아 보였지만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결국 미경 씨는 1년 동안 500만 원 넘는 돈을 쓰고도 제대로 된 인연 하나 만나지 못했지요.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닐 거리라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상철 씨의 경우도 말씀드립니다. 61살의 상철 씨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지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매주 산에 오르며 회원들과 친해졌고 그중 순자 씨라는 여성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따로 만남을 제안했고 몇 번 차를 마시며 가까워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동호회 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돌았고 결국 순자 씨가 부담을 느껴 상철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는 민망해서 동호회에도 나가기 어려워졌지요. 건강도 인연도 커뮤니티도 모두 잃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온라인 만남은 상대를 검증하기 어렵고 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업적인 매칭 서비스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며 진정성 있는 만남보다는 조건 위주의 만남이 되기 쉽지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연애를 목적으로 접근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결국 그 모임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3가지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중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텅 빈 집, 함께할 사람 없는 저녁, 주말의 막막함.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만남이 지금은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야 만날 수 있다는 비유도 나누었습니다. 한자리에 고여 있으면 새로운 물줄기와 합류할 수 없듯 우리도 밖으로 나가야 인연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겹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체면에 대한 걱정, 과거의 상처, 자신감의 상실, 그리고 방법을 모르는 답답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현실적인 벽도 있지요. 시간, 경제력, 건강, 가족의 시선, 과거의 좋지 않은 경험.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 살지 뭐라는 체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만남의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만남, 상업적인 매칭 서비스, 연애 목적이 드러나는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혼자 남은 인생을 보내도 괜찮으십니까? 만약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3가지 장소.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 장소,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입니다. 먼저 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의 정호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다가 정년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그토록 바라던 휴식을 즐겼지만 2달째부터는 무료함이 밀려왔지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2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구청 게시판에서 시니어 사진교실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에 관심이 있었던 정호 씨는 별 기대 없이 등록했지요. 수강료는 3개월에 6만 원.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15명 남짓의 수강생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정호 씨 또래의 중년이었고
남녀 비율도 적당했지요. 강사가 카메라 기본 조작법을 설명하는 동안 정우 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기계 조작에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라고 도와주었고 그것이 명숙 씨와의 첫 대화였습니다. 명숙 씨는 62살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반이 된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고 출사 모임에서 나란히 걷게 되었으며 어느새 서로의 사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이가 되었지요. 정우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진을 배우려고 간 거예요. 연애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같이 배우고 같이 출사 다니고 서로 사진 찍어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억지로 말 걸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은 관심사가 있으니까 할 말이 생기고 함께 보낼 시간이 생기는 거지요. 두 사람은 지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함께 사진 여행을 다닙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좋다며 응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이 좋은 곳일까요? 첫째, 배움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연애하러 간다고 하면 민망하지만 사진 배우러 간다, 서예 배우러 간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요. 이 명분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배우는 사이이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숙제하셨어요? 다음 주에 뭐 배운대요? 같은 질문이 전혀 어색하지 않지요. 억지로 말 걸 필요가 없습니다. 수업 내용 자체가 대화의 소재가 되니까요. 셋째, 정기적인 만남이 보장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납니다. 이 꾸준한 만남이 친밀감을 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주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넷째, 비용이 저렴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강료가 매우 저렴하고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요. 다섯째, 검증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배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사기꾼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요. 온라인에서 만나는 정체불명의 상대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추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사진, 서예, 그림, 요리, 외국어, 인문학 강좌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되 남녀가 고르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장소, 운동 동호회입니다. 순옥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살의 순옥 씨는 갱년기 이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의사에게 운동을 시작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혼자 걷기는 지루해서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지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서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매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습니다. 동호회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녀 회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땀 흘리고 운동 후에는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중 동갑내기 남성 회원 재현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배드민턴 복식 파트너로 자주 만났고 그러다 둘이서 산책을 하게 되었으며 어느새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순옥 씨는 말합니다. 운동하면서 만나니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화장 안 하고 땀 흘리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그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 성실하구나. 이 사람 인내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밥 먹고 차 마시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두 사람은 현재 3년째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함께 운동하고 여행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운동 동호회가 좋은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과 인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니 시간이 2배로 효율적이죠. 건강해지면 자신감도 붙고 외모도 좋아지니 일석삼조입니다. 둘째, 꾸준한 만남이 신뢰를 쌓습니다. 매주 혹은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것만큼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이 운동하는 사이지만 몇 달이 지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고 결석하면 걱정하게 되며 어느새 특별한 사이가 되어 있지요.
셋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기려고 비열한 짓을 하는지 아닌지, 운동장에서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넷째, 활동적인 노후를 약속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이 들어서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노후가 아니라 함께 산을 오르고 여행을 다니는 노후를 기대할 수 있지요. 추천하는 운동으로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산, 자전거, 수영, 댄스 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은 수영이나 탁구처럼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을 선택하시고 사교성을 기르고 싶다면 댄스 스포츠를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체육센터나 인터넷 카페에서 시니어 동호회를 검색해보세요. 세 번째,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장소는 종교 모임과 봉사활동입니다. 기웅 씨의 이야기입니다. 67살의 기웅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에 빠졌던 분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중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성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당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였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신자들 중에 영희 씨가 있었지요. 64세 영희 씨 역시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된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차를 타고 도시락을 배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함께 느꼈습니다. 기웅 씨는 말합니다. 영희 씨를 보면서 아,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 사람, 불평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갔지요. 연애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두 사람은 현재 각자의 집에 살면서 주말마다 만나는 사이입니다. 함께 성당에 가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지요. 자녀들도 두 분의 관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종교 및 봉사 모임이 최고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치관이 검증됩니다. 같은 신앙,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방식, 돈과 물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맞아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요. 종교 모임은 이런 가치관의 공통분모를 제공합니다. 둘째, 인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기 시간을 쓰는 사람, 어려운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 불평 없이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요. 셋째, 삶의 의미를 함께 찾습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봉사와 신앙은 그런 의미를 제공하지요. 함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고 오래갑니다. 넷째, 안전합니다. 종교 커뮤니티는 일정 수준의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래 활동해온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요. 사기나 범죄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반대가 적습니다. 성당에서 만났다, 절에서 만났다, 봉사활동하다 만났다라고 하면 자녀들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연이네요라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지요. 추천하는 활동으로는 교회 성당절의 소모임, 구역 모임, 성경 불경 공부 모임, 지역 봉사센터의 정기 봉사활동, 노인 돌봄 봉사, 환경 정화 봉사 등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봉사활동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 3곳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센터, 운동동호회, 종교 및 봉사모임. 이곳들이 좋은 이유와 실제 사례도 함께 나누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인연은 나 자신과 화해한 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외로운 이유가 정말 옆에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혹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안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 약점을 알면 떠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잘해주지? 이런 의심과 불안이 끊이지 않지요. 그러다 결국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지나온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았어도, 실수도 있었어도, 후회되는 일도 있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생계를 이어가느라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 수고로움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는 알아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 체력, 외모, 사회적 지위. 하지만 얻는 것들도 있지요.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 세상을 보는 깊은 눈,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타인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은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는, 오직 세월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바라며 집착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지요. 혼자서도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연을 찾는 여정은 결국 나 자신을 찾는 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되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사람은 어디서 만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 나름의 답을 드렸습니다.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 운동동호회, 종교 및 봉사모임. 이 세 곳이 중년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장소를 선택하시든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인연은 결국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어도 나가지 않으면 만남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두렵고 어색하고 귀찮더라도 일단 첫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누는 작은 대화가 큰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 60, 70이라 해도 앞으로 20, 30년은 더 사실 수 있지요. 그 긴 시간을 외로움 속에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좋은 사람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디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주십시오. 집 앞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프로그램을 문의하는 것, 동네 체육관에 가서 동호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던 성당이나 절에 다시 발걸음을 하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좋은 인연이 함께하기를, 따뜻한 손을 잡고 걸어갈 동반자가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매일 저녁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서 와요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인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품격 있는 대화법과 매너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 이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